안녕하세요. 구재룡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아예 직접적으로 분석하면서 2심 판사들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2심 판결로 인해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들이 누구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반대 의견까지 함께 살펴봐서 반대 의견이 무슨 주장을 했는지, 왜 틀렸는지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법원이 그동안 수십 년간 유지해 온 확고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기준에 따라서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법조인들이 굉장히 많이 했죠. 여기서 대법원은 2심이 너무 잘못됐고 왜 기준을 어기고 대법원의 선례를 따르지 않았는지를 질타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은 2심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 파기환송심이 잘못이라는 표현을 18번 썼고, 그리고 오해라는 말을 8번 썼고, 심지어 왜곡이 있다, 판결문이 왜곡이다라는 표현을 2번을 썼습니다.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왜곡이 있다, 사건 내용을 왜곡했다라고까지 질타를 한 겁니다. 저도 파기환송 판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읽어보고 접하고 이랬는데 대법원이 2심을 이렇게까지 질타하는 거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조인들도 정말 놀랬다. 그만큼 2심 판결이 큰 잘못이 있는 것이다. 그 내용이 정말 보면은 수긍이 될 정도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로 판단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 표현에 대해서는 표현의 전체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그리고 그 언어들의 연결 방법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유권자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유권자들이 어떻게 이해할 만한 발언으로 해석되는가, 이걸 판단 기준으로 했는데 2심은 이 판단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법기술을 부렸죠. 그러니까 대법원이 보기에는 심지어 왜곡까지 있다라는 판결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심 판결을 비판하는 사람은 와, 이건 무슨 뭐 낙지탕탕이처럼 다 쪼개가지고 이런 식으로 발언을 다 재조립하고 왜곡하면은 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되는 사람 있겠는가라는 비판을 했을 정도였는데 그 의견이 대법원 판례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일단은 진짜 이것도 놀라운 건데, 검사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인식의 문제에 불과하니까 머릿속을 어떻게 검사하냐, 민주당 쪽이나 이재명 후보 쪽에서 그런 주장 많이 했죠. 그러니까 검사가 인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그 중에 골프 발언은 골프를 쳤다 안 쳤다 라는 팩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이다 라고 명확하게 공소장 변경을 해가지고 딱 집었습니다. 근데 2심에서는 그 부분을 인식에 대한 문제, 종전에 다투어졌던 그냥 인식에 대한 문제로 뭉뚱그려가지고 이거 처벌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대법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검사가 명백히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골프 발언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객관적 팩트에 대한 문제를 공소 제기하였는데 왜 이 부분을 간과했는가, 2심 판결은 공소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오판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소사실이라는 것은 이 재판에서 무엇이 혐의사실인지, 판단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가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2심 판사들은 내가 지금 뭘 판단해야 되지? 라는 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시작부터 큰 문제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4단계 종상향이라는 거는 국토부 개입이 없다, 성남시가 알아서 스스로 판단한 것이다,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라는 팩트를 확인합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팩트를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성남시가 적이 판단하라는 국토부의 입장이 전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와 배치되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라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는 모든 법조인들이 그 전부터 예측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2심에서는 이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발언을 다 짜게요. 그래서 이 발언을 재조립하고 분절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법원은 이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한 2심의 판단은 이재명 후보가 한 발언의 의미를
왜곡하여 그 왜곡한 내용을 전제로 해서 무죄를 준 잘못이 있다. 판결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 왜곡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법원이 다른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왜곡이다라고 했으면은 이거는 사실 2심을 판결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제 저는 판결이라고 부르기도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그때도 국어가 무너졌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확대를 조작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때 당시에 법리도 무너졌지만 국어도 무너졌다. 이제 확대랑 조작이란 단어는 뭐 혼용해서 써도 그거를 뭐 잘못이다라고 탓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2심 판결은 그 정도로 잘못이 있다 이랬는데 이 언어의 평소의 용어의 사용 의미 이거를 이제 왜곡했고, 그리고 이 조작이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게 했다라는 것 때문에 질타를 받았는데 2심의 논리대로라면은 조작이란 단어는 이제 맘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심 판결 자체가 조작 판결이다라는 말을 들어도 2심 판사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박 못 할 겁니다. 자기들이 조작이란 단어를 그런 식으로 썼었으니까. 판결에 왜곡이 있다. 그럼 뭐 판결이 조작이란 얘기랑 뭐 다른가요? 그리고 이 세 번째로 2심 판결은 연결된 발언의 하나의 그 발언 취지를 사후적으로 인위적으로 분절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됐던 게 이제 발언들을 다 짜겠죠. 하나하나 짜게 가지고 판단한 것이 그 자체로 이 기존의 판례 법리하고도 맞지 않고 잘못이다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이 대법원에서도 똑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인위적으로 분절한 다음 개개의 발언을 구분하고 각각의 의미를 재조합하고 연결된 발언의 의미를 따지는 방식, 이렇게 하는 거는 유권자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발언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식이랑 다르다. 그러니까 상식하고 다르다 이런 거죠. 발언을 왜 판사들, 2심 판사들이 마음대로 재조립해가지고 의미를 바꿔가지고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왜곡이란 이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평가는 왜곡이다. 발언을 왜곡하고 그 왜곡한 내용을 전제로 해서 무죄를 주었으니 잘못이 있다. 이건 법리 오해다. 법리 오해는 이제 법도 모른다는 건데 그 발언에 대해서 왜곡했다라는 거는 이제 사실관계도 모르는 거고 평가를 어떤 의도하에 진행한 것이다.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이 이렇게 해요. 2심은 일반 선거인이 인식하는 것과 다른 의미를 애써 도출하였는데 이는 합리적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다른 의미를 애써 도출하였다. 이것도 이제 판결문에 있는 용어입니다. 대법원이 2심에 대해서 다른 내용을 애써 도출하였다. 왜 애썼을까요? 무죄 주고 싶었나 보죠. 애써 도출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심 판결은 기존의 법리하고도 맞지 않고 그 기존의 법리를 피해가기 위해서 사실관계도 왜곡하고 발언을 여기저기 짜게 가지고 재조립하고, 이 문구라는 거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전체 맥락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은 어떤 발언인지 판단하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저는 예를 들어서 네 라고만 대답했어요. 여기에 질문을 갖다 붙여요. 밥 먹었니? 네. 누구 때렸니? 네. 술 먹었니? 네. 저는 하나의 발언을 했지만 어떤 것과 연결되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다르죠. 저 밥 먹었어요. 누구누구 때렸어요. 술 먹었어요. 이런 걸로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연결 상태를 봐야 되는데 제가 네라고 한 거를 앞에 그 질문들에 쭉 연결돼 가지고 어디로 갖다 붙이는지에 따라 가지고 의미가 전혀 달라지죠. 2심이 그렇게 한 겁니다. 2심이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판결했다가 대법원에서 정말 딱 걸린 거죠. 왜 다른 의미를 애써 도출하였는지 대법원이 그거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다수 의견은 너무 타당하고 뉴스나 이런 데서도 분석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다수 의견은 짧게 이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 의견에 대해서 좀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그 의미는 반대 의견이 어떤 내용인지를 보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고 이게 왜 다수 의견이 10명이나 모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더 극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뭐 듣기 싫은 얘기 뭐 쳐다도 안 볼 수 있지만 그게 왜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지 제대로 깨야 돼요. 그래야 다수 의견이 더 빛을 발하죠. 그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틀린 주장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틀린 주장은 맞는 주장이 왜 맞는지를 더 극명하게 드러낸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 라고 하는데, 반대 의견, 그 두 명의 의견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처음에 전제해야 될 게, 반대 의견도 다수 의견의 판단에 대해서 대체로 동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더 부각이 되면 다수 의견의 타당성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겠죠. 첫 번째로, 하나의 답변으로 연결된 발언을 사후적으로 세분화하거나 인위적으로 분절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다수 의견에 동의한다. 여기에 대해서 다툼이 없어요.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1심과 2심이 달라졌기 때문에 뭐 2심에서의 판단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도 있잖냐. 그러니까 마치 2심 판결을 반대 의견이 그대로 다 지지하는 듯이 어떤 가능한 생각 두 개가 막 공존하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 의견마저도 다수 의견에 상당 부분 수긍하고 굽히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어떤 뭐 말싸움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정말 택도 없는 궤변을 얘기할 때 시작부터 끝까지 다 궤변이고 말도 안 되면 아예 들어주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그거 맞는 거 아는데 그런데 하면서 이제 막 자기 주장을 또 붙이지만, 뭐 결국은 그래도 궤변이지만 그래도 이제 한 수 접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의해서 아, 양쪽에 다툼 없는 부분이 이거구나 명확히 확정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소수 의견, 그 반대 의견도 아, 이게 지금 여기부터 부정하기 시작하면 나는 진짜 뭐 법리도 없는 거네 라고 될까봐 그나마 인정하고 깔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분하고 문장을 짜개고 재조립하고 인위적으로 분절하는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2심은 이미 거기부터 깨진 거예요. 이미 그거부터 잘못이에요. 그리고 백현동 발언에 관해서는 세부 사항에서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라는 거는 반대 의견도 인정합니다. 백현동 발언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진실과 다르대요. 그리고 과장된 부분도 있다. 그리고 2심의 판단 방법에 대해서는 백현동 발언을 구분하거나 분석하는 과정에서의 잘못이 있다. 나도 인정한다 라고 해요. 그리고 이재명 피고인이 비록 모든 고려사항을 고려해서 지자체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용도 지역을 변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재명 피고인이 지자체장으로서 권한 행사를 해서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백현동 사건은 그것이다 라는 거를 또 인정해요. 반대 의견도 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해서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 가지고서 이제 그 전체를 뒤집으려고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다 인정하고 들어가는데 뒤에서 어떤 법리 가지고서 뒤집을 수 있을까요? 이미 2심 판결은 상식도 떠났는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피고인 발언의 내용의 적정성을 떠나서 라고 해요. 그러니까 적정하지 않다는 건 또 인정해요. 근데 적정하지 않다는데 왜 적정성을 떠나죠? 어디로 떠나죠? 왜 떠나죠? 법원이 왜 팩트를 떠나죠? 하여튼 그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언급을 할 수 있다. 글쎄요. 왜 발언의 내용이 적정하지 않다 그러면서 왜 그걸 떠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리한 내용들, 팩트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궤변을 하는 거죠. 또 반대 의견마저도. 그리고 또 반대 의견도 피고인의 주관적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다소 부풀린 것일 수는 있으나, 이렇게. 그러니까 적정하지 않다, 부풀렸다, 과장했다. 이재명 피고인이 지자체장으로서 스스로 4단계 종상향 한 것이다. 그리고 백현동 발언은 세부 사항에서 진실과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2심이 낙지탕탕이로 쪼개가지고 판단한 거는 나도 잘못이라고 본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을 깔고서 접고 들어갔는데 논리를 펼치려니까 논리가 막히죠. 그러면 이제 말이 길어져요.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에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다수 의견보다 반대 의견이 분량이 더 깁니다. 말이 길어요. 왜냐면 이제 안 되는 걸 어떻게든 해보려 그러니까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 그 영화 타짜에서도 천하의 아귀가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막 이런 얘기 대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거 막 변명하고 막 이러려다 보면 이제 말이 길어지는 건데, 우리 뭐 식당 가가지고 밥 먹을 때도 내가 돈 내고서 먹을 것 같으면 가서 짜장 하나 주세요 이러면 끝나요. 그럼 나올 때 이제 계산하면 끝나죠. 근데 이제 그거 공짜로 먹으려고 해봐요. 막
안 되는 얘기 막 구구절절 해가면서 내가 좀 밥 좀 공짜로 먹게 해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막 이제 구구절절 얘기해야 되죠. 안 되는 거 하려고 그러면은 말이 길어져요. 지금 이제 반대 의견도 이제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 의견도 접고 들어간 내용 확인했으면 다수 의견이 이미 맞았죠. 이미 맞았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법원을 그렇게 공격하면서도 이 법리에 대해서 언급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법리를 정면으로 다루면은 이게 자기들 주장이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에 반대 의견의 논리도 지금 반대 의견이 있다라면서 구체적인 내용 얘기 안 하죠. 왜냐면 반대 의견도 지금 접고 들어가니까. 지금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이 여기서 일치해버려요. 이미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반대 의견이 왜 잘못됐는지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반대 의견은 이렇게 얘기해요. 선거의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유권자에게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법원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보통신의 발달로 국민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선택하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전제하에서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제 표현의 자유 영역이다 라면서 범위를 굉장히 넓히고 여기에 이재명 후보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설치를 합니다. 피고인 이재명은 국토부의 압력을 직무유기의 협박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이게 증명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을 어떻게 판결문에 올릴까요? 이거는 이재명 피고인의 변호인 의견서에서나 하는 주장인데 이 가능성이 높다? 근데 여기에 바로 연결된 문구를 보면은 또 스스로 허물어져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통하여 국토부의 협박 같은 게 증명되지는 못했더라도 피고인은 그렇게 인식했을 수 있다. 우리 그 증인들 막 나와가지고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라는 거 다 알고 있죠. 반대 의견도 그걸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증언을 통해 협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됐는데 이제 그 협박 내용이 증명되지는 못했더라도 피고인은 국토부의 그런 압력, 직무유기, 협박 그렇게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대요. 가능성이라는 거는 지금 증거에 근거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진짜 이재명 후보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의 변호인보다도 더 마음속에 깊이 들어갔다 나오신 것 같은 표현이다. 참 납득하기 어렵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앞에 그러면은 논리구조상 앞에 전제로 깔았던 거 표현의 자유 유권자들이 스스로 검증하고 정보통신망 발달에 따라 가지고 스스로 검증하게끔 냅두자. 법원은 빠져있자. 이런 것들이 타당한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팩트에 대한 거 법리에 대한 거니까. 근데 일단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게 유권자보다 우선할 수 있나요? 국민의 공복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해보고자 하고 나온 게 정치인들인데 유권자보다 후보자를 더 위에 올린다? 라는 거는 그 자체로 성립될 수 없죠. 그리고 공직선거법이라는 거는 원래 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후보자 보호하는 법이 아니거든요. 왜냐? 유권자의 투표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를 접하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입니다. 근데 발언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하는 게 가능한 범위가 있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까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면은 그걸 접하는 사람들은 다 피해자가 돼요. 쉽게 얘기해서 말로 사기치는 거잖아요. 사기도 말로 쳐요. 거짓말을 막 해가지고 누구의 재산을 빼앗아요. 그 사기꾼의 말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하나요? 형사처벌하죠. 후보자가 말로 사기쳐가지고서 유권자의 표를 빼앗아요. 똑같죠. 그 유권자가 피해자인데 유권자 보호 안 하나요? 표현의 자유가 그대로 그렇게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면 아예 공직선거법을 만들질 말았어야 하고 같은 논리라면 사기죄도 처벌하면 안 되죠. 나는 말하고 싶은 대로 말했는데 왜 표현의 자유 보호 안 해? 이런 얘기 가능한가요? 여기까지가 상식이고 지금 표현의 자유 때문에 유권자의 판단에 대해서는 더 아래로 보겠다라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여기서 언급하는 거는 우열관계에 대해서 명백히 오판이다. 성립될 수 없다. 그리고 법원이 이거에 대해서 자제해야 한다?
라고 하면은 이 사법적 판단 누가 하나요? 자제하기 위해서 무죄를 준다? 그럼 공직선거법을 없애야죠. 그리고 그거는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왔던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을 걸러내라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었잖아요. 민주당은 이제 이것도 없애려고 하지만 그 이전 수십 년간 공직선거법을 만들었던 거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정치인들 진짜 거짓말하지 말자, 유권자를 보호하자라고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 그러고 사건이 벌어졌을 때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했을 때 정말 그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법원에서 판단하는 시스템이 확립되어 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사법부가 발을 빼재요. 반대 의견이 그런 취지인데 그럼 누가 판단하나요? 그러니까 법을 없애고 다 무죄 주면 이 선거판은 거짓말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선거에서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유권자에게 맡기자. 권한을 준다 그러니까 그럴듯하죠. 사실상 보호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토론을 통해 가지고 검증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처벌도 안 하고 법원도 발 빼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토론 과정에서 그 말은 맞는데 내가 한 수 찔렸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승패가 갈리는 거는 내가 더 거짓말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나가면 처벌도 되겠지라는 게 규칙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규칙이 없고 처벌도 안 한다 그러면 거짓말을 새로운 거짓말로 막아가지고 검증을 더 어렵게 만들수록 유리해지지 않겠나요? 그리고 왜 그 검증을 상대방 후보자와의 토론을 통해서 밝혀지게끔 해서 상대방 후보자에게 검증의 책임을 떠넘기고 유권자에게 검증의 책임을 떠넘기죠? 여기서 이제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게 지금 이재명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싸고 도는 판결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이재명 후보자, 그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논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고만 하는데 검증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규정에 함께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한 규정도 같이 두고 있어요. 항상 발언을 하면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라는 거를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방송에서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진행자가 팩트 체크하면은 그게 앞에 거가 잘못됐다라고 그 방송 안에서 바로 잡죠. 만약 그 방송 안에서 바로 잡히지 않으면 그 이후에 막 안내 자막도 나와요. 그때의 무슨 발언은 바로 잡는다. 그리고 후보자도 자기가 어떤 발언 했을 때 그 부분은 내가 착각이었다고 바로 잡아요. 패널들도 심지어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가 헷갈렸습니다라고 해서 방송 중에도 막 바로 잡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친구하고 대화할 때, 야, 걔가 뭐 그랬었대, 이랬었대, 저랬을 때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아니었어. 그러면은, 이거 얘가 오해해가지고 문제 생길까봐 전화 걸어주잖아요. 야, 내가 그때 그거 잘 몰랐는데 이게 이거래. 우리도 그러는데,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스스로 자신에 대한 내용을 바로잡는 것에 대해서는 왜 책임을 따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성이 있다는 거예요. 판례를 들고 와가지고 이게 어쩔 수 없이 협박받아가지고 했다, 이런 내용들 했죠. 아예 준비해갖고 와서 거짓말을 했고 그게 끝나고 언론이나 상대 경쟁 후보 쪽에서 그거에 대해서 거짓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럴 때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주워 담을 기회가 있었어요. 이 발언들을 주워 담을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주워 담았죠. 그런데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는 유권자가 알아서 판단해라, 상대방 후보가 토론을 통해서 검증해라. 왜 책임을 다른 쪽으로 전가하죠? 사기치는 사람은 마음대로 말할 자유가 있으니까 피해자들이 알아서 검증하시지, 법원은 모르겠는데요? 라는 것과 뭐가 달라요?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전혀 바로잡지 않았다 라는 거는 명백한 허위이고 그에 대한 고의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거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도 책임에 대한 부분을 논하지 않은 것. 반대 의견은 그런 점에서도 논리 오류가 있다.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하죠. 막 그럴듯한 얘기 하는데 핵심을 들여다보면은 더 이게 근거가 부족하고 주장 자체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그래서 더 살펴볼 필요가 있었고, 살펴보니까 앞부분에서 다수 의견을 수긍했던 부분에 의해서 어떤 것이 다툼 없이 확인됐는지 확인됐고, 반대 의견이 독자적으로 주장한 것이 스스로 논리 모순에 의해서 무너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죠. 유권자 보호하는 법입니다. 왜 그 모든 책임을 유권자한테 던지죠? 유권자가 검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거짓말하면 할수록 유리하겠네요. 그게 법일까요? 그러지 말라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논리적 정합성이 있고 기존 판례에 적합하고 모든 사람의 상식에도 부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보니까 이제 확인되죠. 뭐가 옳은지.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이 내용을 언급하기를 오히려 두려워하는 거예요.